옛날 한양 대사원 박명원에게는 글 공부만 하는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박영석은 타고난 수재였으나 몸이 허약해 바깥 출입을 잘하지 않았지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의원을 모두 불러 치료를 해봤지만 아들의 건강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들 박영석은 기침을 끝내고 창백한 얼굴로 통증을 느끼는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대사원 박명원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서 요양을 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좋은 터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내 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버님, 그곳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할 수 없으니 의서도 가져가 공부하겠나이다. 책만 들여다보니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진 것이 아니겠느냐. 제발 몸을 먼저 추스르거라. 일주일 후 박영석은 시종 김삼복과 함께 남부지방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집은 소박했으나 주변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도련님, 이곳 공기가 한양보다 훨씬 맑사옵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박영석이 김삼복의 말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다 갑자기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의서 중 하나가 무릉덩이에 빠졌지요. 시종 김삼복은 황급히 책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하필 약초에 관한 책이 젖었구나. 이제 어떻게 약초를 구별하지? 걱정 마십시오. 책이 없어도 약초는 산에 가면 다 있사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도련님께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래, 뭐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박영석은 산에서 따온 약초를 다려 마셨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종 김삼복이 당황하여 문 밖에서 걱정스레 물었지요.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삼복아, 내가 산에서 따온 약초 때문에 설사를 일으킨 모양이다. 아이고, 배야. 시종 김삼복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렸지요. 책만 보던 도련님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책으로만 배우시니 산에 가서 똑같이 생긴 약초와 독초를 구별 못하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마을 노인에게 배워 진짜 약초를 구해오겠나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영석은 전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직접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 사이로 그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지요. 시종 김삼복은 마을 노인에게 약초에 대해 배우러 간 터라 박영석은 혼자서 개울가를 지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열을 내리는 약초인가? 아니면 설사를 멈추는 약초인가? 책에서 보던 것과 실물은 참으로 다르구나. 그런데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박영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처녀 김현희가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김현희는 소박한 농가의 의복을 입고 있었지요. 박영석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발을 헛디뎌 개울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에 처녀 김현희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이런, 도련님은 물고기도 아닌데 물에는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 이게 다 약초를 찾느라 마을 처녀 김현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재빨리 다가와 박영석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지요. 그녀의 손이 닿자 박영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옷이 다 젖었네요. 저기 햇볕 좋은 곳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말릴 수 있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희는 이미 박영석의 겉옷을 벗기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박영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옷을 바위 위에 펼쳐놓았지요. 도련님은 약초를 찾고 계셨군요. 제가 이 근처 약초에 대해 잘 아는데 어떤 약초가 필요하신가요? 열을 내리는 약초를 찾고 있어.
어제 실수로 설사하는 약초를 먹는 바람에 아하,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셨군요. 제가 좋은 약초를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현이는 박영석을 데리고 개울가 근처 작은 숲으로 들어갔지요. 현이는 능숙하게 약초를 찾아 캐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석은 그녀의 약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감탄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약초에 대해 잘 아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마을의 의원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약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멀리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이는 놀란 표정으로 박영석을 바라보았지요. 이런,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도련님과 제가 단둘이 있는 걸 보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현이는 재빨리 박영석의 손을 잡고 숲을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박영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요. 비록 현이는 농부의 딸이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거침없는 행동은 낯설었지만 왠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한 느낌이었지요. 잠시 후 안악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숲을 나왔습니다. 현이에게서 약초를 받아 돌아오면서 박영석은 뭔가 가슴이 들뜬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석은 그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당 한켠에 앉아 약초를 정리하면서 그녀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시종 김삼복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주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붉으십니다. 열이 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저 햇볕을 많이 쬐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말 거라. 그날 오후, 마을에 사는 농부 최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박영석을 돌봐주던 마을의 어른이었지요. 도련님, 오늘 약초는 잘 찾으셨습니까? 내 현이 처녀가 도와주었소. 그녀는 약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했소. 그 말에 최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날의 꽃은 아름답지만 가을 열매를 맺으려면 같은 밭에 심어야 하는 법이지요. 양반과 농가의 딸은 서로 다른 땅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사옵니다. 박영석은 최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반과 농부의 딸은 만나면 안 된다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농부가 되면 되지 않겠소? 박영석의 말에 시종 김삼복과 최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농담이시지. 대사원 나리의 아들이 어찌 농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석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농담 같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늦은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영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자신의 손과 농사일로 거칠어진 현이의 손이 대비되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현이의 손이 왠지 안쓰럽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도련님을 보고 걱정이 된 시종 김삼복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요. 시종 김삼복이 보기에 도련님은 마을 농부 처녀 김현희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보였지요. 다음 날 아침, 박영석은 어제 농부 최노인이 알려준 약초밭에서 약초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덕 아래에서 현이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의 손에는 약초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석의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현이는 상기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지요. 도련님, 이것은 열을 내리는 약초인데 도련님 몸에 열이 날 때 달여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소.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날 찾아오셨소.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약초인데 도련님께서 시급할 것 같아서요. 도련님은 몸에 열이 자주 오르시니 이 약초를 달여놓고 열이 오를 때마다 드셔보세요.
그렇구려. 참으로 고맙소. 현이가 준 약초를 건네며 박영석의 손이 현이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박영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요. 현이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호호, 얼굴이 또 붉어지셨네요. 정말 이 약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박영석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지요. 그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현이, 나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 말에 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밝은 미소로 말했지요. 그런데 도련님,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신 말씀이 있는 것 아니신가요? 마음의 병은 어떤 약초로도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좋지 않지요. 현이의 말에 박영석은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이의 솔직함 앞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밝고 솔직함이 부럽소. 나는 항상 신분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오. 현이는 기대한 답이 아닌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약초는 어떤 사람이든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양반이든 농사꾼이든 상관없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박영석은 현이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지요. 현이 말이 옳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오.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박영석의 말에 현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그때 박영석은 용기 내어 그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박영석은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나는 너를. 그러나 박영석은 끝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현이는 쓸쓸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갔지요. 박영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서서 내려가는 현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이의 마음도 박영석에게 가 있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더 다가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 현이의 마음을 박영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었지요. 현이와 헤어져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영석은 책을 읽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현이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지요. 현이의 밝고 솔직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시종 김삼복이 말에서 내려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인근 마을 양반과 교수님이 오라버니와 함께 병문안을 오셨사옵니다. 뭐라고? 어느 집 교수인데?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따님 김소저라 하더이다. 박영석은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온매무새를 다듬고 손님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지요. 대청마루에는 단아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김소저가 오라버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의복을 입고 있었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박영석이 나타나자 그녀는 예에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영석 도련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여식입니다. 병환이 어떠신지 걱정되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영광이옵니다. 세 사람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박영석은 점차 김소저의 높은 학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의학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도 여성으로서 시와 의학에 관심이 많답니다.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요즘 약초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약초에 관한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때 정원 담장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영석은 그곳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 시각 현희는 박영석에게 새로운 약초를 전해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헌데 양반가의 규수가 방문한 것을 보고 얼른 담장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 모습을 보고 현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었지요. 양반은 양반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어울려야 한단 말인가? 현희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약초 잎을 적셨지요. 내가 아무리 약초를 알아도 저 규수처럼 시조를 읊을 수는 없지? 도련님의 세계는 역시 저기에 있는 거야? 현희는 약초 묶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박영석과 김소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의 요양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당분간 약초 공부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떠날 것입니다. 박영석의 말에 김소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석의 마음속에서는 현희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는 담장 너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한양으로 돌아온 박영석은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었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아버지 대사원 박명원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영석아, 시골 요양이 효과가 있었구나.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네, 아버님. 덕분에 약초 공부도 많이 했고 몸도 많이 좋아졌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혼사를 정할 때가 되었다. 판서 윤명호 대감께서 자신의 따님과 너의 혼사를 제안하셨다. 박영석은 차를 마시다 말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현희의 모습이 즉시 떠올랐지요. 아버님, 제 몸은 나았지만 마음의 병은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판서의 따님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교수이다. 용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갖추었다고 하니 내게 안성맞춤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님, 혼인은 마음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사원 박명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양반가 혼사에 언제부터 마음이 맞고 안 맞고를 따지던. 양반가에서 혼례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일 윤판서 댁에서 교수를 데리고 방문한다고 하니 예에 바르게 행동하거라. 다음 날 오전, 박영석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종 김삼복이 그의 곁에서 온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지요. 도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저 첫 만남일 뿐입니다. 삼보가,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 마음은 아직 시골에 있는 것 같구나. 도련님, 그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양반가 자제와 농가 처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에서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지요. 박영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곧 판서 윤명호와 그의 딸 규수 윤민주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판서 윤명호 옆에 서 있는 딸 윤민주는 고운 피부와 우아한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교수였지요. 그녀는 값비싼 의복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석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민주라고 합니다. 윤민주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엿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소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사원, 자네 아들이 과연 소문대로 준수하구만. 우리 민주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 과찬이십니다, 윤판서님. 따님의 아름다움과 교양에 비하면 저희 아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민주는 계속해서 박영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영석의 학문과 시를 짓는 실력을 시험하고 싶었지요. 박도령님, 시 한 수 읊어주시겠어요? 도련님의 실력이 궁금합니다. 그 말에 박영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간 현희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내 마음도 봄바람에 흩날리네?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는 산 너머 그리운 님을 향해 찾아가리. 박영석의 시에 윤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영석의 시에 담긴 의미를 짐작한 듯 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박영석은 윤판서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내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지요. 방 안은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시종 김삼복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도련님, 이 집 기둥 하나가 우리 집 한 채 값이 될 것 같사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실례가 될라. 그때 문이 열리며 규수 윤민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화려한 옷차림으로 박영석 앞에 앉았지요. 그녀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도령,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의 평가도 궁금하답니다. 윤민주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박영석을 닮아 있었지요. 박영석은 당황하여 차를 마시다 사례가 들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솜씨가 훌륭하지만 저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도령의 기품과 학식이 그림 속에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 말에 박영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윤민주의 직설적인 호감 표현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대화를 나누던 중 윤민주는 박영석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연못 뒤에 지어진 작은 정자에 앉았지요. 정자에서는 아름다운 정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령, 시골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분명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약초를 공부하고 건강을 돌보았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박도령의 시를 들어보니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박영석은 놀라 윤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저 시 한 수 읊었을 뿐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오. 해가 서서히 기울며 정원에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윤민주는 갑자기 일어나 박영석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박도령, 제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어요? 윤민주는 아름답게 수놓아진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석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았지요. 손수건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도령께 드리고 싶어 밤새 술을 놓았어요. 부디 거절하지 마세요. 박영석은 윤민주의 아름다움과 재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자존심 강한 성격에 부담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늦었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민주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지요. 그녀는 박영석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을 꼭 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도령. 제 선물을 잊지 마세요. 박영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희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박영석은 한양에서 제일 큰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공부에 필요한 서적을 찾고 있었지요. 서재는 조용했고 몇몇 선비들만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석이 책장 사이를 지나가던 중 한 젊은 선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선비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지요. 박영석은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비님, 무슨 책을 보고 계십니까? 젊은 선비가 고개를 들었을 때 박영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남쪽 마을에서 만났던 남장을 한 교수 김소저였지요. 김소저도 박영석을 알아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김소저께서 이곳은 어인일로. 아, 박도령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의 한적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소저는 남장의 이유를 설명했지요. 여자인 저도 학문을 더 배우고 싶어 이런 차림을 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서재 출입이 금지되니 어쩔 수 없었지요.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들키시면 큰일 날 텐데요. 위험을 감수할 만큼 배움은 제게 소중하답니다. 도련님은 비밀을 지켜주실 거죠? 박영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소저의 용기에 감탄했지요.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학과 의학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도령님, 시골에서의 경험이 도령님에겐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전에 배웠을 때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자연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 덕이겠지요. 남장 교수 김소저는 박영석의 눈빛을 한번 살피고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럼 혹시 그곳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셨었나요? 그 말에 박영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현희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네, 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지요. 제가 남장을 하고 여기 온 것처럼 때로는 규칙을 깨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박영석은 김소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계속 이었지요. 도령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도령님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의 마음이 이미 다른 이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도 도령님의 그 마음을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 헤아려 주시니 정말 감사하오, 김소저.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이해심 깊은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연인은 될 수 없었지만 서로를 존중해 우정만은 계속 나누기로 했지요.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야 서재를 나섰습니다. 한 달 후, 박영석은 과거 시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붓과 먹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요. 시종 김삼복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도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도련님의 학식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이옵니다. 삼복아, 내 몸은 건강해졌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험 중에는 모든 것을 잊으시고 오직 글에만 집중하십시오. 도련님의 재능을 보여줄 때입니다. 박영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시험이 시작되고 박영석은 주어진 주제에 맞춰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붓글은 유려하게 움직였고 그동안 공부한 학식을 바탕으로 술술 써 내려갔지요. 며칠 후 놀랍게도 박영석은 과거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 박영석은 관리 복장을 하고 임금 앞에 섰지요. 박영석, 그대는 이제부터 조정에서 그대의 재능을 발휘하기 바라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신은 온 힘을 다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나이다. 급제 후 박영석은 관리가 되어 정치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술수에 서툴러 실수를 연발했지요. 첫 회의에서 그는 선배 관리들의 부패한 행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석,
너는 아직 조정이 뭔지 모르는구나.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야. 다른 관리들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박영석의 솔직함과 정의로움은 일부 관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지요. 특히 임금의 총애를 받는 중신들이 그의 순수한 열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이, 순수함이 아직 남아있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이야. 박영석은 좋은 평을 받았지만 윤명호와 같은 권력가들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 달 후, 관리 박영석은 처음으로 궁중연회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한 연회장은 그에게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이었지요. 그는 구석에 앉아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런 자리는 낯설고 내겐 익숙하지 않구나. 그런데 그때 아름다운 기녀 홍매화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녀 의상을 입고 있었고 매혹적인 자태가 매우 인상적이었지요. 그녀는 박영석 앞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이번에 새로 급제하신 박영석 도련님이시지요? 학식이 높기로 한양에서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학식 높은 도련님께서 미천한 제게도 시 한 수 읊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갑작스러운 기생 홍매화의 등장에 박영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기녀의 적극적인 접근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저 내가 아는 시는 한물간 오래된 시될 뿐입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도련님은 마음에 품은 분이라도 계신가요? 그 말에 박영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현희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홍매화의 직설적인 질문에 박영석이 당황하고 있는 그때 우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영석과 홍매화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정연 공주가 서 있었지요. 그녀는 고귀한 기품과 창백한 피부, 그리고 우아한 궁중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법, 억지로 짓는 시는 봄이 아닌데 피는 꽃과 같지요. 공주의 말에 박영석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등장으로 기생 홍매화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러났지요. 공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솜씨가 부족하여 진심은 말솜씨가 아닌 눈빛에 담기는 법이지요. 박도령의 눈빛은 맑고 진실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연공주는 학문과 예술,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지요. 그리고 박영석은 그녀의 지식과 깊은 철학에 무척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정연공주가 갑자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기침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허약한 체질이라.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맥을 해보아도 될까요? 저도 의학을 공부했기에. 공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석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에 손을 얹자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흘렀지요. 기혈이 약하시고 폐가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약재를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의술까지 공부하신 박도령은 정말 특별하시군요. 그 마음씨도 약초처럼 따뜻한 것 같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박영석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았지요. 그것은 현희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몸이 허약한 공주에 대한 보호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도령,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공주님. 그 일이 있고 다음 날 박영석은 약초를 가지고 공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평소보다 더 하얗고 기운이 없어 보였지요. 공주님, 건강은 좀 어떠하신지요? 창밖을 구경하던 공주는 박영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박도령. 마침 잘 오셨소.
저 창밖의 꽃나무를 한번 보세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꽃을 피우듯 우리의 마음도 아픔 뒤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공주님. 그리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살과 봄비가 필요하지요. 제가 공주님께 따뜻한 햇살이 되어 줄 좋은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빛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녀 홍매화가 들어왔지요. 공주님, 병화는 어떠신지요? 궁박에서도 많은 이들이 공주님의 쾌유를 빌고 있사옵니다. 고맙소, 홍매화. 박도령의 정성 덕분에 많이 나아졌소. 홍매화는 박영석과 정연 공주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도령님과 공주님을 뵈니 봄날의 꽃과 나비처럼 어울리는 두 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녀 홍매화의 말에 관리 박영석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고 정연 공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홍매화는 가져온 인삼을 공주에게 전한 후 공손히 인사를 하고 물러났지요. 며칠 후 관리 박영석은 공주에게 두 번째 약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공주님, 이 약재는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밤에 잠만 잘 자도 만병이 고쳐지는 법이지요. 박도령, 내게 신경 옛날 한양 대사원 박명원에게는 글 공부만 하는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박영석은 타고난 수재였으나 몸이 허약해 바깥 출입을 잘하지 않았지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의원을 모두 불러 치료를 해봤지만 아들의 건강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들 박영석은 기침을 끝내고 창백한 얼굴로 통증을 느끼는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대사원 박명원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번에는 남쪽으로 가서 요양을 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좋은 터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 내 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아버님, 그곳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할 수 없으니 의서도 가져가 공부하겠나이다. 책만 들여다보니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진 것이 아니겠느냐. 제발 몸을 먼저 추스르거라. 일주일 후 박영석은 시종 김삼복과 함께 남부지방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집은 소박했으나 주변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도련님, 이곳 공기가 한양보다 훨씬 맑사옵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시지요. 박영석이 김삼복의 말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다 갑자기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의서 중 하나가 무릉덩이에 빠졌지요. 시종 김삼복은 황급히 책을 건져 올렸습니다. 이런, 하필 약초에 관한 책이 젖었구나. 이제 어떻게 약초를 구별하지? 걱정 마십시오. 책이 없어도 약초는 산에 가면 다 있사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도련님께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래, 뭐 책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 그날 밤 박영석은 산에서 따온 약초를 다려 마셨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종 김삼복이 당황하여 문 밖에서 걱정스레 물었지요.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사옵니까? 삼복아, 내가 산에서 따온 약초 때문에 설사를 일으킨 모양이다. 아이고, 배야. 시종 김삼복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가렸지요. 책만 보던 도련님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이 우스웠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책으로만 배우시니 산에 가서 똑같이 생긴 약초와 독초를 구별 못하시는 것이지요. 내일부터는 제가 마을 노인에게 배워 진짜 약초를 구해오겠나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영석은 전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직접 약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 사이로 그가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지요. 시종 김삼복은 마을 노인에게 약초에 대해 배우러 간 터라 박영석은 혼자서 개울가를 지나고 있었지요. 이것이 열을 내리는 약초인가? 아니면 설사를 멈추는 약초인가? 책에서 보던 것과 실물은 참으로 다르구나. 그런데 그때 개울 건너편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박영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마을 처녀 김현희가 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맑은 눈동자를 가진 김현희는 소박한 농가의 의복을 입고 있었지요. 박영석은 그녀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발을 헛디뎌 게을로 미끄러졌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에 처녀 김현희가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이런, 도련님은 물고기도 아닌데 물에는 왜 들어가셨어요? 아니, 이게 다 약초를 찾느라 마을 처녀 김현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재빨리 다가와 박영석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지요. 그녀의 손이 닿자 박영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옷이 다 젖었네요. 저기 햇볕 좋은 곳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 나 혼자 충분히 말릴 수 있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희는 이미 박영석의 겉옷을 벗기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박영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옷을 바위 위에 펼쳐놓았지요. 도련님은 약초를 찾고 계셨군요. 제가 이 근처 약초에 대해 잘 아는데 어떤 약초가 필요하신가요? 열을 내리는 약초를 찾고 있어. 어제 실수로 설사하는 약초를 먹는 바람에 아하,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셨군요. 제가 좋은 약초를 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현희는 박영석을 데리고 개울가 근처 작은 숲으로 들어갔지요. 현희는 능숙하게 약초를 찾아 캐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석은 그녀의 약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감탄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약초에 대해 잘 아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마을의 의원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약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멀리서 마을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희는 놀란 표정으로 박영석을 바라보았지요. 이런,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도련님과 제가 단둘이 있는 걸 보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거예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현희는 재빨리 박영석의 손을 잡고 숲을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박영석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지요. 비록 현희는 농부의 딸이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밝고 거침없는 행동은 낯설었지만 왠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편한 느낌이었지요. 잠시 후 안악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두 사람은 숲을 나왔습니다. 현희에게서 약초를 받아 돌아오면서 박영석은 뭔가 가슴이 들뜬 기분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영석은 그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당 한켠에 앉아 약초를 정리하면서 그녀 생각에 잠겼지요. 그때 시종 김삼복이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오며 주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붉으십니다. 열이 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그저 햇볕을 많이 쬐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말 거라. 그날 오후, 마을에 사는 농부 최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박영석을 돌봐주던 마을의 어른이었지요. 도련님, 오늘 약초는 잘 찾으셨습니까? 내 현희 처녀가 도와주었소. 그녀는 약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해박했소. 그 말에 최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날의 꽃은 아름답지만 가을 열매를 맺으려면 같은 밭에 심어야 하는 법이지요. 양반과 농가의 딸은 서로 다른 땅에 뿌리 내린 나무와 같사옵니다. 박영석은 최노인의 의미심장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양반과 농부의 딸은 만나면 안 된다는 의미였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현희의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았지요. 그렇다면 내가 농부가 되면 되지 않겠소? 박영석의 말에 시종 김삼복과 최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농담이시지. 대사원 나리의 아들이 어찌 농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영석의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농담 같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늦은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박영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자신의 손과 농사일로 거칠어진 현이의 손이 대비되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는 현이의 손이 왠지 안쓰럽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도련님을 보고 걱정이 된 시종 김삼복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의 병은 몸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요. 시종 김삼복이 보기에 도련님은 마을 농부 처녀 김현희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보였지요. 다음 날 아침, 박영석은 어제 농부 최노인이 알려준 약초밭에서 약초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덕 아래에서 현이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녀의 손에는 약초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영석의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현이는 상기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지요. 도련님, 이것은 열을 내리는 약초인데 도련님 몸에 열이 날 때 달여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소. 참으로 고맙소. 그런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날 찾아오셨소.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약초인데 도련님께서 시급할 것 같아서요. 도련님은 몸에 열이 자주 오르시니 이 약초를 달여놓고 열이 오를 때마다 드셔보세요. 그렇구려. 참으로 고맙소. 현이가 준 약초를 건네며 박영석의 손이 현이의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박영석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요. 현이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호호, 얼굴이 또 붉어지셨네요. 정말 이 약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박영석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대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지요. 그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현이, 나는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곧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오. 그 말에 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밝은 미소로 말했지요. 그런데 도련님, 혹시 마음속에 담아두신 말씀이 있는 것 아니신가요? 마음의 병은 어떤 약초로도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은 좋지 않지요. 현이의 말에 박영석은 당황하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현이의 솔직함 앞에서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밝고 솔직함이 부럽소. 나는 항상 신분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오. 현이는 기대한 답이 아닌 듯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약초는 어떤 사람이든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양반이든 농사꾼이든 상관없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박영석은 현이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지요. 현이 말이 옳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오.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 박영석의 말에 현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지요. 그런데 그때 박영석은 용기 내어 그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 박영석은 모든 이성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나는 너를. 그러나 박영석은 끝내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현이는 쓸쓸한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갔지요. 박영석은 그녀의 뒷모습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서서 내려가는 현이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이의 마음도 박영석에게 가 있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더 다가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 현이의 마음을 박영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었지요. 현이와 헤어져 다시 집으로 돌아온 박영석은 책을 읽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현이와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지요. 현이의 밝고 솔직한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시종 김삼복이 말에서 내려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련님, 인근 마을 양반가 교수님이 오라버니와 함께 병문안을 오셨사옵니다. 뭐라고? 어느 집 교수인데?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따님 김소저라 하더이다. 박영석은 예상치 못한 손님의 방문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온매무새를 다듬고 손님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지요. 대청마루에는 단아한 외모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김소저가 오라버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의복을 입고 있었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박영석이 나타나자 그녀는 예에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영석 도련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이조참의 김상철 대감의 여식입니다. 병환이 어떠신지 걱정되어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사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영광이옵니다. 세 사람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지요. 박영석은 점차 김소저의 높은 학식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의학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도 여성으로서 시와 의학에 관심이 많답니다. 김소저의 학문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요즘 약초에 관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져온 약초에 관한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때 정원 담장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영석은 그곳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 시각 현이는 박영석에게 새로운 약초를 전해주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헌데 양반가의 교수가 방문한 것을 보고 얼른 담장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 모습을 보고 현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그런 기분이었지요. 양반은 양반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어울려야 한단 말인가? 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약초 묶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약초 잎을 적셨지요. 내가 아무리 약초를 알아도 저 교수처럼 시조를 읊을 수는 없지? 도련님의 세계는 역시 저기에 있는 거야? 현이는 약초 묶음을 땅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박영석과 김소저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곳에서의 요양은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당분간 약초 공부도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떠날 것입니다. 박영석의 말에 김소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석의 마음속에서는 현이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는 담장 너머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 한양으로 돌아온 박영석은 건강을 상당히 회복한 모습이었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사랑채에서 아버지 대사원 박명원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영석아, 시골 요양이 효과가 있었구나.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 네, 아버님. 덕분에 약초 공부도 많이 했고 몸도 많이 좋아졌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혼사를 정할 때가 되었다. 판서 윤명호 대감께서 자신의 따님과 너의 혼사를 제안하셨다. 박영석은 차를 마시다 말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현이의 모습이 즉시 떠올랐지요. 아버님, 제 몸은 나았지만 마음의 병은 새로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윤판서의 따님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교수이다. 용모도 뛰어나고 학식도 갖추었다고 하니 내게 안성맞춤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님, 혼인은 마음이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대사원 박명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양반가 혼사에 언제부터 마음이 맞고 안 맞고를 따지던. 양반가에서 혼례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일 윤판서 댁에서 교수를 데리고 방문한다고 하니 예에 바르게 행동하거라. 다음 날 오전, 박영석은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종 김삼복이 그의 곁에서 온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지요. 도련님,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저 첫 만남일 뿐입니다. 삼복아,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내 마음은 아직 시골에 있는 것 같구나. 도련님, 그 마음은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양반과 자제와 농가 처녀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에서 손님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지요. 박영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곧 판서 윤명호와 그의 딸 규수 윤민주가 안으로 들어왔지요. 판서 윤명호 옆에 서 있는 딸 윤민주는 고운 피부와 우아한 자태를 지닌 아름다운 교수였지요. 그녀는 값비싼 의복과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석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민주라고 합니다. 윤민주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신감과 교만함이 엿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소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사원, 자네 아들이 과연 소문대로 준수하구만. 우리 민주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네. 과찬이십니다. 윤판서님. 따님의 아름다움과 교양에 비하면 저희 아들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민주는 계속해서 박영석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영석의 학문과 시를 짓는 실력을 시험하고 싶었지요. 박도령님, 시 한 수 읊어주시겠어요? 도련님의 실력이 궁금합니다. 그 말에 박영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간 현희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내 마음도 봄바람에 흩날리네? 구름처럼 떠도는 나그네는 산 너머 그리운 님을 향해 찾아가리. 박영석의 시에 윤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영석의 시에 담긴 의미를 짐작한 듯 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박영석은 윤판서 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내실에 앉아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지요. 방 안은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시종 김삼복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도련님, 이 집 기둥 하나가 우리 집 한 채 값이 될 것 같사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실례가 될라. 그때 문이 열리며 규수 윤민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화려한 옷차림으로 박영석 앞에 앉았지요. 그녀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도령,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도령의 평가도 궁금하답니다. 윤민주는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선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박영석을 닮아 있었지요. 박영석은 당황하여 차를 마시다 사례가 들었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그림 솜씨가 훌륭하지만 저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박도령의 기품과 학식이 그림 속에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이에요. 그 말에 박영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윤민주의 직설적인 호감 표현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대화를 나누던 중 윤민주는 박영석을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연못 뒤에 지어진 작은 정자에 앉았지요. 정자에서는 아름다운 정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도령, 시골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분명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약초를 공부하고 건강을 돌보았지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요? 박도령의 시를 들어보니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요. 박영석은 놀라 윤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요. 그저 시 한 수 읊었을 뿐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오. 해가 서서히 기울며 정원에 붉은 빛을 드리웠습니다. 윤민주는 갑자기 일어나 박영석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말했습니다. 박도령, 제가 직접 수놓은 손수건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시겠어요? 윤민주는